우리 같이 한번 보자. 우리 극갈래 한번 배워볼 거야. 극갈래. 그래서 서정갈래. 처음에 이제 학교에서 배우면 서정갈래 먼저 배울 거고, 서정갈래는 시를 서정갈래라 그래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운율감 있는 형식으로, 그리고 압축되고 운율감 있는 형태의 단어들로 구성해내는 게 시야. 그걸 서정갈래라 그래. 그 다음에 서사갈래. 소설이야. 소설은 특정한 서술자가 서술을 해나가면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게 돼. 누구의 뭐 모습을 묘사한다든지 그런 장면들이 있어. 그렇지? 어떤 사람들이 기뻐했다 혹은 웃었다. 이렇게 서술자가 서술을 하거든. 세 번째로 이제 배울 게 극갈래야. 극갈래는 뭐냐면 연극이나 드라마, 영화를 찍기 위해서 만든 대본을 극갈래라고 그래. 그래서 이 대본을 읽을 때는 우리가 특히나 뭐를 해야 되냐면 실제로 이게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어떻게 구현이 되었을까를 한번 상상하면서 읽어보는 거야. 알겠지? 중요해. 마지막으로 배울 게 교술갈래야. 이거 다음에 교술갈래라는 걸 배우거든. 그 교술갈래라는 거는 그냥 내가 쓰는 대부분의 글들이 교술갈래야. 일기, 편지, 뭐 이런 수필 같은 것들, 에세이, 이렇게 뭐 자기소개서 이런 것도 다 교술관리야. 그냥 내가 특정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나의 이야기를 서술하는 것들을 다 교술갈래라고 불러. 괜찮니 여기까지? 자, 극갈래 배워볼 건데 그럼 극갈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을 이제 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요 극갈래 중에 극갈래가 대분류고 극갈래 안에 시나리오, 뭐 대본, 희곡 이런 게 있는 거야. 시나리오는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서 쓰는 거고 또 희곡 같은 경우는 연극을 위해서 쓰는 대본을 희곡이라고 그래. 알겠지? 이거 중학교 때 이런 건 배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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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를 위해서 쓰는 대본과 연극을 위해서 쓰는 대본의 차이점은 뭘까? 연극은 공간의 제약이 있잖아. 근데 영화는 공간의 제약이 덜하지. 더 나아가서 극갈래가 아니라 서사갈래라면 소설을 쓰면 우주 저 멀리도 갈 수 있어. 제작비도 필요 없어. 그치? 그냥 쓰면 돼. 근데 영화는 그래도 제작비, 뭐 특수효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써야 돼. 한계가 있어. 어느 정도는. 근데 그 제일 한계가 큰 게 어떤 거야? 대본. 대본 중에서도 연극. 연극 갈래. 그 공간, 조그만 공간에서 다 해야 되거든. 그렇게 돼.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우주로 여행을 떠났다. 이렇게 쓰는 게 뭐가 되냐면 서사갈래가 돼. 소설. 그런데 이 우주로 여행을 떠나는 모습을 그냥 보여주는 거. 이게 극갈래야.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서술을 해주지 않아. 영화 장면으로 보여줘야 돼. 그걸 우리가 극갈래라고 그래. 이해됐니? 차이점이. 그래서 얘는 뭐가 없어? 잠깐만 참고로 여기다. 참고해서 한번 써보자. 이거 CF야. 서술자 개입이 있어 없어? 서술자가 따로 없어. 알겠지? 극갈래. 극갈래의 특징들. 또 서술자의 개입이 없기, 서술자가 없기 때문에 따로 다 우리가 뭘로 봐야 되냐면 장면으로 봐야 돼. 다시 말해서 인물의 마음 속속을 알 수 있어 없어? 알 수 없어. 제가 뛰어가면 그냥 급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근데 소설은 어떻게 써줘? 뭐 근이는 학원에 늦어서 급하게 뛰어갔다. 이렇게 급하게라고 써주거든. 근데 영화는 어떻게 표현해? 그냥 뛰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얘가 그러면 관객들이 급하구나 이렇게 봐야 돼. 알겠지? 보통 인물의 행동이나 대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표현해. 마지막으로 극갈래는 당연히 현재형이야. 왜? 지금 일어나는 일을 찍고 있는 거니까. 현재형 서술이 많아. 자, 바로 한번 들어봐 볼게. 극갈래 간단한 특징을 적어줬고 나중에 선생님이 이렇게 표 만들어 놓은 거 있거든. 그 표로
서사갈래, 서정갈래, 극갈래, 교술갈래가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는지 그 표로 선생님이 한 번 더 정리해 줄 거야. 알겠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자, 동주. 누구 생각나니? 동주하면. 그렇지, 윤동주지. 아주 대표적인 저항 시인이야. 1943년 일제강점기 시절이지. 우리 몇 년도에 나라 빼앗기니? 강제로. 이거 모르면 안 돼. 외국노들아. 1930 같은 소리 하고 있어. 1910년도에 나라를 빼앗기고 광복은 언제? 1945년. 1945년 8월 15일에 광복하지. 윤동주 시인은 너희들 나중에 윤동주 시를 만나보게 되더라도 굉장히 그 내적 갈등, 다시 말해서 너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봐. 지금 일제시대라고 생각을 해보자. 지금 일제시대라고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너희가 만약에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한다면, 심지어 한글로 시를 쓰는 것만으로도 잡혀 들어가서 손톱 뽑히고 막 고문당하고 이랬거든. 근데 독립운동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막 발바닥 피부 다 벗겨내고 이랬어, 진짜로. 독립운동을 한다면 너희만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도 아니야. 너희 가족, 부모, 형제, 친구, 친척 다 잡아 들어가가지고 온갖 고문당하고 집안은 완전히 망해. 이런.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그 독립운동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지금 역사를 알고 있지만 광복이 될 거라는 확신이 없어. 우리는 약소국이고 일본은 엄청난 강한 나라에서 미국이랑 전쟁을 붙을 정도로, 그렇지? 러시아도 이기고 막 이랬었잖아. 물론 막 운이 섞여 있긴 했지만. 그런데 너희는 정말로 잘생기고, 윤동주 시인이 저기 연희전문학교 나왔거든. 연세대학교 지금에. 일본으로 유학을 갈 정도로 돈도 많아. 이 당시에 대학을 갔다는 건 지금 대학 가는 거랑 완전 달라. 이 당시에 대학을 가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한 1% 정도도 안 됐었기 때문에 실제로 서울대 교수급이야. 이미 대학을 간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재산, 엄청난 학력, 그 다음에 성공이 보장되어 있어. 이거를 다 버리고 독립운동 할 수 있었을까? 나는 친일은 못해도, 그치, 굳이 억지로 친일은 안 해도 독립운동 하는 거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윤동주 시인도 그런 갈등을 많이 하는 걸 솔직하게 많이 시했었었어. 근데 이렇게 나 같은 지식인이 그냥 이렇게 있어도 되나? 아니야. 그래도 내가 움직여야지. 우리 민족의 등불이 돼야지. 그냥 내가 죽어도 우리 조국이 독립이 될 수 있다면 나 죽어도 상관없어. 아니야. 너무 무서워. 당연히 이런 갈등들이 엄청 많았겠지, 그치? 그런 와중에 일본에 유학을 가가지고 일본 유학에 가서 한글로 계속 시를 쓰셔. 그리고 한글로 무언가를 하고, 그때는 일본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그냥 평범한 시민들이 아니야. 평범한 시민들은 한 명 한 명 움직여봐야 의미가 없거든. 이 지식인들, 똑똑한 사람들이 이 백성들을 선동하면 그게 제일 무서운 거야, 일본 입장에선. 그러니까 윤동주 같은 사람들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하는 거야. 일본 입장에선 걔네들이 제일 무서워. 이 사람들이 시 써고 막 글 써가지고 우리 다 일어나야 된다, 운동해야 된다, 움직여야 된다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일본은 그게 무서운 거지. 그래서 얼토당토 않은 이유로 1943년에 윤동주 시인을 잡아가. 감옥에서 엄청나게 이제 고문당하고 힘든 시절을 보내다가 1944년에 돌아가셔. 안타깝게도 광복을 못 보시고 돌아가시. 1945년에 광복을 하니까. 그치? 광복을 보고 돌아가셨으면 훨씬 기쁘셨을 텐데. 그래서 이 윤동주의 삶을 영화화한 그런 시나리오야. 자, 한번 보자. 동주와 몽규는 1943년 일본에서 독립운동을 한 혐의로 체포돼요. 방금 얘기한 그런 내용이지. 조사받는다. 이 앞부분 줄거리야. 쭉 되게 더 긴데 너무 기니까 이렇게 잘라서 교과서에 넣어놓은 거야. 특고 경찰은 동주에게
몽규와의 관계를 물으며 죄를 추궁하고 동주는 형무소에 갇혀 자신의 지난 시절을 회상한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용어들 잘 알아나 잘 몰랐으면 나는 이렇게만 적어주거든. 역순행적 구성이야. 근데 역순행이 뭔 말인지 몰랐으면 너희들 잘 적어놔야 돼. 그리고 선생님이 그냥 설명해 주는 것 중에 잘 몰랐었다 싶거나 혹은 필요하겠다 싶은 건 무조건 적어. 많이 적고 그 다음에 많이 외워야 돼. 알겠지? 역순행적 구성이 뭐냐면 시간순으로 흘러가지 않는 걸 다 역순행이라고 그래. 그냥 현재에 있다가 과거를 회상한다든지. 알겠지? 다시 그럼 또 현재로 돌아오면 과거에서 현재로 오는 건 시간순이니까 역순행 아니야. 그건 순행이라고 그래. 그래서 시간순이 아니면 다 역순행이라고 한다. 지금 회상하고 있어. 과거 장면으로 탁 하고 넘어갔잖아. 장면이 넘어갔겠지. 카메라가 넘어갔을 거야. 알겠지? 동주와 몽규는 만주 면동촌에서 태어나고 자란 동갑내기 사촌지간이야. 동주는 정지용과 백석의 시를 읽으면 시인을 꿈꾸고 몽규는 신춘문예 꽁트가 당선되어 마을 어른들의 자랑이 돼. 그래서 신춘문예는 아직도 있어. 글 쓰는 사람들이 등단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글 쓰는 사람이다라고 인정받는 하나의 그 문집이야. 이념과 정치에 관심이 많은 몽규는 중국에 있는 독립운동 단체를 찾아가. 되게 적극적이고 의지적인 캐릭터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럼 너희가 감독이 되어보는 거야. 몽규라는 사람은 조금 어떤 배우를 캐스팅해야 될 것 같아? 약간은 강렬한 모습을 가진 사람을 캐스팅해야 되지 않을까? 그치? 너무 순한 얼굴보다는. 그래야 그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몰입을 할 거 아니야. 그런 상상을 하면서 읽는 거야. 알겠지? 너희가 배우를 선택을 한다면 니네가 감독이라면 어떤 배우를 저기 좀 캐스팅하고 싶은지, 좀 순한 인상보다는 좀 차갑고 의지적이고 적극적인 인상을 가진 그런 배우를 찾아보겠지. 그러고 잘 상상하면 독립운동 단체를 찾아보면 일본 경찰의 감시 대상이 되어 고향에 돌아와. 동주는 몽규에게 연희전문학교를 진학할 것을 제안하여 함께 경성으로 유학을 떠난다. 그래서 연희전문학교, 경성은 어디야? 지금의 서울이야. 일본 일제시대는 경성이라고 불렀지. 몽규는 동주 처중의 어진과 뜻을 모아 우리 민족의 문화와 정신을 담은 문예지를 만들려고 한다. 뭐 하는 거야? 일제에 저항하는 행동이지. 그렇지? 연희전문학교가 지금의 연세대학교야. 연세대학교의 병원 이름이 뭐니? 아니 혹시? 세브란스 병원이지. 사실은 연희전문학교랑 세브란스 병원이 다른 존재였어. 근데 연희전문학교가 세브란스가 합쳐져서 연세대학교야. 지금은 하나의 학교지. 몰랐지? 다음 옥인동 하숙집. 요거는 씬 넘버야. 그러니까 33번째 컷이라는 거야. 그럼 이 33번째 컷으로 쭉 카메라 그 장면이 쫙 나오고 34번째 컷에서는 이렇게 딱 끊기고 다른 장면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너희 영화나 드라마 많이 봤으니까 알 거야. 어떤 느낌인지. 옥인동 하숙집. 여기는 뭐를 나타내고 있어? 이 작가가 쓸 때 이거 꼭 밤으로 해주세요. 괜찮니? 그래서 시간을 나타내고 있고 여기는 뭐를 나타내고 있어? 장소를 나타내고 있지. 선생님이 파란색은 이것도 그럼 빨간색으로 해야 돼. 미안해. 파란색은 내용적인 거, 빨간색은 선생님이 표현적인 거 항상 이렇게 구분해서 써준다고 그랬어. 내용과 표현. 하숙방 창의로 별빛이 반짝인다. 이거 서술자 아니야. 알겠지? 그 작가가 뭐 한 거야? 배경을 이렇게 설정해 달라고 한 거야. 감독할 때. 그럼 감독은 이런 배경을 잘 찾아가지고 요 시간대에 촬영을 해야겠지. 이해됐니? 밤하늘에서 하숙집 지붕 창문으로 점점 화면이 내려오며 펜다운 늦은 밤까지 불을 밝히고 원그들을 교정하는 처중, 동주, 여진, 몽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지시문이라고 그래.
여기 편집이 조금 예쁘질 않아서 우리 사람 이름은 선생님이 이렇게 줄 쳐줄게. 알겠죠? 사람 이름이야 그냥. 이런 것들도 역시 지시문이야. 뭐 하라는 거야? 이거 작가가 감독이나 배우들한테 나의 의도를 화면에 잘 전달하려면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명령 내린 거야. 그래서 펜다운 촬영 기법이야. 어떻게? 맨 처음에는 하늘을 비추다가 점점 아래로. 그래서 이런 배경이라든지 또 하늘을 비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느낌으로. 자, 실은 동주 거 말고는 실을 게 없다. 동주 게 이제 저희 시가 제일 괜찮았나 봐. 몽규의 대사야. 몽규를 맡은 배우가 이렇게 대사를 쳐야 돼. 자기 생각을 펼치기에는 산문이 좋지. 실은 가급적 빼자. 인민을 나약한 감상주의자로 만드는 건 문학이 아니야. 여진을 힐끔 보면 이거는 행동으로 연기를 해야 돼. 알겠지? 행동 지시를 하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행동과 대사를 통해 가지고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어. 우리는 이 장면들을 영화로 보게 되는 거고. 여진 아니 좀 더 보고 처중 볼만한 게 있어? 이건 필력이 있긴 한데 이광수 선생 작품 같다. 처중이 건네는 원고를 집어들어서 살펴보는 몽규. 역시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지시문이지. 연기야 연기. 이광수, 최남선 이런 사람들은 다 뭐라는 거야? 변절자들이라는 거야. 친일한 사람들. 그래서 이 친일한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 싫어하는 것 같아? 몽규는 싫어하는 것 같아, 그치? 막 원고를 던지면서 이런 사람 흉내를 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 몽규의 행동과 대사로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거지. 몽규가 싫어한다고 얘기 안 했잖아. 서술자가 몽규는 그걸 싫어했다 이렇게 안 썼잖아. 알겠지? 친일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고, 역시 이 반감도 뭐를 통해서? 대사와 행동을 통해서. 너 이광수 선생 작품만 봤었잖아. 동주가 이제 야 너도 이광수 좋아했잖아. 야 그거 어렸을 때지. 야, 지금도 마찬가지지. 관습과 이념에 사로잡혀서 함부로 단정 짓는 건. 그래서 몽규에 대한 평가고. 누가 평가하는 거야? 동주가 평가하는 거지. 너 뭐에 사로잡혀 있어? 관습과 이념에 사로잡혀 있어. 다시 말해서 몽규는 어떤 존재야? 이념을 중시하는 존재고, 동주는 그렇지 않은 존재야. 좀 싸울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좀 주변이 싸해져. 몽규, 관습과 이념을 타파하고자 하는 일이야. 실을 빼자. 그래서 한숨을 쉬며 나는 이 문예지를 하려는 이유와 목적이 있어. 실을 무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문예지를 하려는 이유와 목적, 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 그치? 어떤 목적인 것 같아? 저항의 목적.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념을 심어주고자 하는, 우리 저항해야 돼, 이런 것들을 좀 넣어주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문예지를 만들고 싶어하는 것이. 근데 그러니까 그러려면 시는 사람들한테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주기가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사람들 이해하기도 조금 더 어렵고.
그냥 산문으로 쓰는 게 더 좋잖아. 우리 나라가 힘듭니다. 이렇게 쓰는 게 낫지. 시처럼 막 돌려 얘기하면 쉽지 않다고. 몽규한테는 그런 거야 지금. 알겠지? 시도 자기 생각을 펼치기엔 부족하지 않아. 서로 생각이 어때? 다르지. 그리고 우리가 갈등이라고 하지. 꼭 막 치고받고 싸워야만 갈등이 아니야. 시도 자기 생각을 펼치기엔 부족하지 않아. 사람 마음속에 살아있는 진실을 드러내야 문학을 온전하게 힘을 내는 거고, 그런 힘이 하나하나 모여야 세상이 바뀌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하고 있어? 문학이 세상을 바꿀 수 동주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몽규가 대사를 치네. 그런 힘이 어떻게 모이는데 세상을 변화시킬 용기가 없어서 문학으로 숨는 것밖에 더 돼? 문학을 도구로밖에 보지 않는 사람들 눈엔 그렇게 보이는 거지. 문학을 이용해서 예술을 팔아서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켰는데, 누가 그렇게 변화시킨 적이 있는데, 민족주의니 애국주의니 공산주의니 이념을 위해 모든 가치를 팔아먹는 게 관습을 타파하는 일이야? 그거야말로 시대의 조류에 몸을 숨기는 썩어 빠진 관습이지. 이게 요번에 나온 교과서라 편집이 조금 띄어쓰기랑 이런 게 좀 잘못된 게 많거든. 선생님이 수정해서 다시 줄 거니까 오늘만 이렇게 수업 들어. 알겠지? 음. 그래서 아니 예술을 팔아서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켰어? 누가 변화시킨 적이 있어? 이런 이념을 위해서 모든 가치를 팔아먹는 게 관습을 타파하는 일이니? 다시 말해서 여기 문학을 도구로밖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야. 몽규는 문학을 감상주의적으로 봐. 근데 지금 동주의 입장에서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아. 야, 문학도 중요해. 비판하고 있지. 괜찮니? 이해됐니? 응. 이런 것도 역시 누구를 비판하는 거야? 몽규를 비판하는 거지. 야, 너무 이념, 자기 생각 이런 것들만 을 위해서 모든 걸 던지는 게 바로 좋은 일이니? 서정은 이제 중간에서 뭐 분위기 자꾸 이상하니까 아니야 둘 다 맞는데 이렇게 좀 중재하려고 하고 있지. 중재를 시도하고 있고. 야 이제 들어가. 이제 시간 늦었으니까 여진이 너는 들어가. 이제 가봐야겠어. 동주를 보면 같이 가줄래? 이렇게. 왜 같이 가줄래라고 했을까? 조금 이제 동주랑 누구를 잠깐이라도 떨어뜨려 놓을 수 있잖아. 그치? 내가 왜 몽규가 바람 좀 쐬고 와. 동주한테 궁금한 것도 있어. 갔다 와. 요거는 없는 글이야. 지워버리자. 자, 프레이밍. 여기 나와있지 밑에? 영화에서 촬영 대상이 화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 그래서 여기 이제 밤 거리를 딱 비추고 있는데 애들이 걸어서 그 카메라 안으로 싹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걸어서 여기까지 왔구나 이렇게 되면서 그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새로 장면이 시작되는 거지. 이제 씬 넘버가 바뀌었지. 33씬에서 34씬 다른 장면을 비추고 있는 거야 이제. 알겠지? 그래서 이제 둘이 나왔어. 둘이 나온 장면이지. 동주는 문학을 전공하지. 그래 영문학. 좋아하는 시인이 뭐 누구야? 뭐 다 좋아. 내레이션 프랑시스 잠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들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혹시 이 시 아니 너희? 요 시가 실제 윤동주의 별 해는 밤이라는 시야. 그러니까 나레이션은 뭐야? 그 뒷 배경에서 목소리가 이렇게 깔리는 거. 뭔지 알지? 그면에서 뒷 배경에서 윤동주, 진짜 윤동주의 시가 이렇게 깔리는 거야. 여기 지금 영화 본다고 생각하고 자꾸 상상해야 돼. 알겠지? 이네들은 너무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스라이 멀리 있듯이 요만큼이 전부 별에는 밤이. 알겠지? 그래서 별에는 밤을 뭐 했어? 별에는 밤을 삽입했지. 동주, 네가 시 문학을 좋아하는 것만큼 몽규도 아마 우리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을 좋아하기 때문에 좀 과격하고 뭔가 저항적이고 의지적이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거야. 뭐? 몽규가 이념에 사로잡혀서 시를 폄하하는 건 아니야. 그래 이러고 있지. 정지용 선생님한테 인사드리려고 할 건데 같이 갈래? 난 아직 등단 작가도 아니고, 등단 작가라는 건 정식으로 그 글을 써가지고 아까 얘기했지만 신춘문예 같이, 그런데 정식으로 기재되는 걸 등단 작가라고 그래. 알겠지? 뭐 예를 들면 내가 아무리 글을 쓴다고 해도 누가 봐? 안 보지. 어디 책에 실려야 되잖아. 그런 책에 딱 실리는 걸 우리 등단 작가라고 해. 음. 몰랐으면 잘 적어놔. 근데 아직은 이제 등단을 못했어. 아무리 시를 써봐도 뭐에 당선되거나 이러지를 않아. 음. 어. 아니 그래도 정지용 시인은, 선생님은 대표적인 저항 시인 중에 한 명이거든. 실제 인물이지. 저항 시인이야, 저항 시인. 음. 학생들은 만나주셔. 역시 내레이션으로 들어가지. 요거 별 해는 밤이야. 네가 쓴 다른 시도 봤어. 뭐 어떻게 어떻게 봤어? 몽규가 보여줬어. 아직 남한테 보여줄 시간인데 부끄러워하고 있지 조금. 난 네 시 좋더라. 너무 부끄러워서 태워버리려고 한 건데 몽규 그 자식이 멋대로 가져가서 문예지에 넣겠다고. 몽규는 아까 시를 넣니 맞니 할 때 그래도 시를 넣자고 하잖아, 몽규. 그러니까 시가 의미가 없다고 하지만 몽규가 윤동주의 시는 넣으려고 해. 지금 그치? 문예지 넣으려고 하잖아. 그렇다는 건 몽규는 윤동주의 시만큼은 대단하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힘이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광수의 작품 대신에 윤동주의 시를 넣었어. 다시 말해서 동주의 문학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지. 몽규는 동주가 대단하다고 이미 생각하고 있어. 왜 그렇게까지 부끄러워해? 너 되게 잘 쓰던데. 좀 쓸쓸해져서 막 칭찬하니까 좀 부끄러워져 점점. 그렇지? 어. 몽규한테 가봐야겠어. 다 왔는데 기숙사 앞이잖아. 그래 다 왔네. 나 갈게. 그리고 발에다 주고 다시 돌아가고 있어.
너희도 꼭 연세대학교 가서 연세대학교 기숙사도 한번 가보고 해. 알겠지? 열심히 공부해.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역시나 별 해는 밤에 밤을 삽입했지. 나레이션으로. 선생님이 별 해는 밤은 따로 프린트를 해가지고 선생님이 수업한 영상이랑 같이 줄 거거든. 그거를 좀 한번 이렇게 쪼개져 있는 거보다 선생님이 별 해는 밤 수업해 준 거를 좀 수업 내용을 듣고 완전히 이해해야 돼. 그럼 별 해는 밤이랑 엮어서 문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겠지. 그렇지? 이제 35신 하숙방으로 돌아왔고, 이거 다 지금 무슨 장면인 거야? 감옥에서 예전을 회상하는 장면들이지. 아까 처음에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었지. 그래서 다 뭐라고 써 있어? 회상 장면이라고 써 있지. 동주가 이제 여진이가 시를 봤다라고 하면서 막 부끄러워했잖아, 그치? 여진이가 시를 본 걸 알면서 몽규한테 야 그거 왜 보여줬어? 야 뭐래? 여진이가 뭐래? 좋다지. 아니 몰라 넌 왜 말을 안 하고 나무한테 보여주냐? 여자들한테 통할 시라니까. 여진이가 뭐래? 읽고 나면 쓸쓸해진대. 이거는 여진이의 감상이고, 동주의 시가 지금 시대는 암울한데 이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 시. 그러니까 동주가 막 이런 고민, 아까도 얘기했지만 젊었을 때 막 그런 고민들 하거든. 그리고 막 적극적으로 나서고 이러지는 않았었어.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점점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 과거를 회상하는 거니까 이 시대 상황에서 살짝 비껴나 있으니까 오는 외로움 혹은 적막한 감정이 있지. 역시 별에는 밤이야. 자, 이제 장면이 전환돼서 언제로 왔어? 그렇지. 현재로 왔지? 감옥 안으로 돌아왔어. 여전히 달빛을 보는 동주. 달빛을 이렇게 딱 보고 있는데 뒤에 배경음악처럼 윤동주의 시가 나오는 거야. 알겠지? 나레이션으로.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거래. 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올라. 나를 양분 삼아서 푸르름이 오는 것.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라도 이 독립운동의 불씨가 될 수 있다면, 나를 양분으로 해서 독립운동을 할 수 있다면 나는 자랑스러울 거야. 음. 그런 내용이야 실제로. 알겠지? 그게 지금 감옥에서 별빛을 딱 보고 있는 장면이랑 이 시의 이 부분이 겹쳐져 있는 거야. 그런 관객들은 훨씬 더 이 시를 잘 이해하게 되겠지. 이제 윤동주도 얼마 남지 않은 자기의 삶이라는 걸 알고 있어. 하지만 그래도 이게 내 독립운동의 첫 씨앗이 될 수 있다면 나는 자랑스러울 거야. 무덤 속에서도 자랑스러울 거래.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거의 효과, 삽입시. 이 장면을 딱
딱 머릿속에 그리면서 나오는 효과라고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감정, 윤동주의 내면이 직접적으로 내가 이런 불꽃의 씨앗이 되면 자랑스러울 거야 이렇게 전달하고 있니? 그런 건 아니잖아. 시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끔 영화에서 지금 장치를 마련해 둔 거지. 시를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 장면이랑 연결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몰입해야 된다고. 이해됐어? 그러니까 윤동주의 내면 인식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지. 두 번째, 동주가 여진과의 추억을 회상하고 있지. 이때는 언제였어? 자유로울 때잖아. 근데 지금은 장면이 딱 어때? 딱 바뀌었더니 감옥 아니야. 훨씬 더 비참하게 느껴지지. 현재의 비극성을 강조하고 있어. 이해되니? 이해했으면 머릿속에 넣어야 돼. 알겠지? 여러 번 반복하고 보면서. 사실 그냥 문학작품이라면 이해하는 걸로 충분해. 즐겁게 즐기는 것만으로 충분해. 근데 우리 뭐 해야 돼? 시험 봐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외워야 돼. 어쩔 수 없어. 불행한 현실이지만. 이제 다시 취조실로 가. 취조실에서는 뭐 고문받고 막 이런 계속 그런 곳이지. 속기사들이 일본어 번역을 끝난 동주의 원고를 정리하고 마지막 시를 일본어로 쓰고 특고에게 넘기는 동주. 특고가 여러 장의 서류 뭉치를 동주 앞에 내민다. 서류를 살펴보는 동주. 교토의 조선인 유학생을 교합해 유사시 무장봉기를 획책. 그래서 교토, 일본이지? 윤동주가 유학하고 있으면서 유사시에 조선인들을 모아서 반란을 일으킬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으로 윤동주를 잡아 들어가거든. 잡아 들어갔는데 실제로 윤동주가 그런 일을 구성했다라는 증거는 없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고문해서 자술서를 받아내야 되지. 그렇잖아. 니네가 일본이라면 자백 받아야 재판 가가지고 자기네들도 정당하게 죽일 거 아니야. 안 그러면 조선인들이 가만히 있겠어? 그렇지 않을 거 아니야. 윤동주가 이렇게 반란을 꿈꿨으니까 윤동주는 사형이야. 이게 있어야 돼. 걔네들도 명분이라는 게 있어야 돼. 그래서 자수서를 받으려고 그래. 고개를 드는 동주에게 특고가 다가온다. 특고, 야, 너 걔랑 같이 꿈꿨지? 비밀리에 조선어 교육 활동과 징집령을 이용해 황군은 누구야? 황제의 군인이거든. 이거 일본군. 일본 막 천황이라고 했었잖아 이때 왕을. 그러니까 천황의 군대야. 그래서 우리가 내가 병사를 모아가지고 황군 일본군의 주요 시설물에 내가 침투하려고 했어. 동주가. 이거 실제로 그랬다는 거야? 아니야. 자백 받아내는 거야. 그냥 알겠지 억지로. 다 뒤집어 씌우려고. 송명구와 네가 계약했던 일이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동주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너의 사상적 바탕이 여기 다 있잖아. 그래서 동구의 원고 상자. 이거는 글이 동주가 쓴 글들이 모여 있는 거. 동주는 어쨌든 뭐 했다는 거야? 동주의 시는 저항 정신은 있었어. 그렇다고 막 군사를 모아가지고 일본의 군대 시설에 막 잠입하고 이런 계획을 했다는 증거는 아니잖아요, 이게. 그치?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동주의 시가 저항적이다. 요걸 기반으로 해서 증거로 그냥 몰아가고 있어. 야, 너 이거 보면 내가 다 할 수 있어. 너는 그저 송명구의 리더십을 추정하는 문학 청년일 뿐이야? 동주, 몽규도 우리와 함께 문예지를 만드는 문학 청년일 뿐입니다. 몽규도 그런 애 아니야. 서구 문학에 빠져든 나약한 조선인 유학생, 현실을 외면하거나 보지 못하는 이상주의자, 나르시즘에 빠진 병원문학, 순진한 문학 청년, 모든 일은 송명구의 지식. 그래서 난 억울하다. 그런 얘기인가? 그래서 너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야? 그냥 조용히 살고 이상만 꿈꾸고 그런 사람이라는 거야? 다 송명구가 시킨 거야? 이렇게 막 몰아가고 있지. 또 송명구를 어떻게든 잡아내려고. 아니야. 몽규도 평범한 유학생이야. 누나랑 똑같은 유학생이야. 짐을 싸고 있는 몽규 동주가 들어온다. 다시 어디로 가고 있어? 회상하고 있지. 요렇게 가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역순행이라고 한다고. 괜찮니? 근데 요 장면이 그러니까 과거로 들어가는 게 지문에 안 나와 있으면 그거 역순행 아니야. 이 작품 자체가 역순행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역순행 장면이 들어있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지만 요렇게만 나오면 역순행 아니야. 알겠지? 지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요렇게 나와야 역순행이야. 과거로 이제 넘어가는 장면이 있어야 돼. 어쨌든 현재에서 과거로. 너 지문에 쌈 태평하게 대학생활이나 즐길 때냐?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내가 막 너무 이렇게 좀 저항적이고 하니까 부모님 걱정하실까봐 부모님이 이제 모르게 그냥 좀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온 거야. 어디로 갈 건데? 넌 모르는 편이나 여진이나 잘 챙겨. 집안도 좋고 의식 있는 어른들이 주변에 많아. 정지용 선생님도 그렇고 도움이 많이 될 거야. 누구랑 누구를 엮어주려고 하고 있어? 동주랑 여진이를 묶어주려고 하고 있지. 너네 항상 이런 식이냐? 몽주가 지금 임시정부에서는 사람이 많이 필요해. 뭐 하겠다는 거야? 독립운동 하겠다는 거지. 적극적으로. 선생님은 상하이 임시정부도 가봤어. 생각보다 엄청 힘들게 독립운동 하셨어. 세상이 날 필요로 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책만 보고 살겠니? 굉장히 적극적이지. 임시정부 사령부가 지금 중경으로 갔다는데 거기까지 가려고? 야, 몰라도 돼. 너는 왜 나랑 같이 가자는 말은 안 해? 너는 여기 있어야지. 자, 너는 여기 있어야지. 동주가 그래도 서울에서 뭔가 역할을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치? 넌 여기 남아서 너의 역할이 있어. 그런 것들이 이제 함축되어 있는 거잖아, 실제로. 주저리 말은 안 해도 관객들이 그걸 보고 알아채야 돼. 동주가 서울에 남아있는 것이 독립운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아까 동주가 정지용 시인 보고 싶어 했었지? 엄청 이때도 엄청난 시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시인 집안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며 인사를 받는 정지용. 정지용이 얘기하지. 자네 시인이더구만. 네? 정지용. 네 시를 읽어봤는데 시인이야. 너 재능 있어. 정말 대문호가 정말 이 당시에 유명했던 시인이 인정해 주는 거야. 뭔 말이지? 왜 나보고 시 잘 쓴다면서 시를 쓰지 말라는 거지? 지금이 시나 쓸 시대인가? 지금은 아니야. 일본이 미쳐 돌아가고 있어. 창씨 개명이라니.
일제시대에 우리 조선인들의 이름을 다 바꾸려고 했던 거 창씨개명이지. 다 알지 이거는. 일본 이름으로 일본시를 써야 되는 세상이야. 연전이 어디야? 그렇지, 연희 전문학교. 연세대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정말 위대한 문학가를 두 명이나 배출했네. 윤동주와 한강. 이번에 노벨상탄 연세대 출신이야. 정지용이 이렇게 수를 따라주고 윤치호가 교장으로 간다던 건 이제 일본인 교장으로 바뀌는 것도 시간 문제야. 진일파. 그러니까 아예 친일파가 저기로 들어갔는데 교장이 일본인이 될 수도 있어. 연전에서도 조선어 교육을 못할 건데 이제 어떻게 하냐고. 점점 탄압의 강도가 높아지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그 당시 현실이 어땠었는지도 우리 더 이런 극작품, 문학작품을 통해서 엿볼 수 있겠지. 사실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선에 계속 남아있어야 되나? 임시정부로 갈 거야? 차라리 일본으로 가라. 일본에도 좋은 선생님이 많이 있어. 나도 교토에서 보낸 시절이 좋았어. 그런데 창씨개명을 하면서까지 유학을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알 수 있지. 그 당시에 유학을 가려면, 일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창씨개명을 해야 돼. 그래서 유학에 뭐가 되는 거야? 전제 조건이 되는 거지.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겠지. 그 당시에는 조선인의 이름으로는 어디를 못 갔구나? 일본을 나갈 수가 없었구나. 해외로 나갈 수가 없어. 자유가 없는 조선인들이야. 그렇게까지 해서 유학을 간다는 게 부끄러운 생각이 든대. 부끄럽지. 부끄러운 일이야. 침묵하고 있는 나도 부끄럽고 술에 취한 나도 부끄럽고. 말을 어떻게 하고 있어? 반복하고 있지. 말을 보통 반복하는 이유는 뭐야? 그렇지, 강조하려고. 부끄러운 일이야.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니? 부끄러움을 아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부끄러움을 외면하는 게, 내가 부끄럽다는 걸 아는 건 괜찮아. 하지만 이 부끄러움을 아예 외면해 버리는 거, 다시 말해서 양심을 파는 행위인 거지. 다시 말해서 양심을 파는 것. 그러니까 그 쓰레기를 버리고 이거 내가 잘못한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괜찮다고 그래도. 그런데 쓰레기 버리고 아무 감정이 안 드는 것, 이게 제일 나쁜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해됐니? 그러면 지금 조선인들이 양심을 파는 거, 부끄러운 줄 모르는 놈들, 그게 누구야? 다 친일파들. 이 친일파를 뭐 하고 있어? 비판하고 있지. 이런 놈들이 제일 나쁜 거야. 몽규는 임시정부에다 활동하다가 체포돼 저항하다가 유시장에서 풀려난 몽규는 동자와 함께 일본 유학길에 오르고, 몽규는 조선 유학생들을 모아 독립운동을 준비하지만 동주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걸 막아. 몽규는 비밀 회합 장소가 발각되어 일본 경찰에게 체포돼. 영어로 번역한 시집을 발간하려던 동주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배를 타러 가기 직전에 원고를 전달하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돼.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그래서 이 원고, 자기 시집 있잖아. 그거를 세부를 남기거든. 그 세부가 다 소실되었다가 나중에 그 친구한테 하나 맡기는데, 그 친구의 어머니 집에서 발견이 돼, 우연하게.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정말로 극적으로 발견이 돼서 나중에 발간된 게 윤동주 시집이야. 윤동주 시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발간이 됐어. 정말 극적으로. 어쨌든 다시 어디로 왔어?
현재로 왔고, 교차 편집은 A 보여주고 B 보여주고 A 보여주고 B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걸 교차 편집이라고 그래. 알겠지? 막 장면이 팍팍팍팍 바뀌는 거야. 그래서 뭐 하냐면 동주 취조하는 취조실 딱 비쳤다가 몽규 취조실 비쳤다가 동주 취조실 비쳤다가 이렇게 아주 급박하게 뭔가 이런 교차 편집을 통해 가지고 뭐를 이 급박함 혹은 긴장감 그게 이런 것들을 부여할 수 있겠지. 어둠 속에서 다가오는 특고 형사 일본 놈 속기사들이 수기를 한다. 속기사들은 타자 치는 사람들 속기사라고 그래. 기록하는 사람들. 책상에는 몽규가 앉아 있었다. 서류를 몽규 앞에 던지고 특고가 던진 서류 클로즈업. 서류를 이렇게 쫙 카메라로 당겨서 잡는 거 클로즈업이라고 하지. 확대하는 거. 특고 해당 사항에 서명을 해라. 너는 모두 다 해당하니까 빠짐없이 해야 할 거야. 동주 이런 일을 왜 하는 겁니까? 특고 뭐? 여기까지 잡아서 이런 요식행위는 왜 하는 건가? 요식행위라는 건 그냥 서류상의 행위를 요식행위라고 그래. 야, 니네 어차피 이렇게 법 무시하고 니들 마음대로 할 거라면서 왜 이렇게 서류상 이런 절차는 왜 하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야. 이해됐니? 요식행위가 뭔지 몰랐으면 잘 적어놔. 밑에 써 있구나. 듣고 문명국에서는 합법적 절차라고 부른다. 이 문명국 지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일본이라고 생각하고, 그치? 일본 놈이니까. 이 말투에는 은근히 뭐가 깔려 있어? 조선을 무시하고 있지. 조선을 뭐라고 보고 있어? 니네 문명국이 아니라고 무시하고 있지. 동주 총부리를 들이대고 서명을 하면 하게 되지 않겠니? 야 그냥 나한테 총 딱 대고 너 죽을래 서명할래 이렇게 해 그냥. 이거 무슨 짓이야. 제 손가락을 잘라 지장을 찍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뭐 하고 있어? 저항하고 있지. 야 너희들 죽이는 거 어렵지 않아. 대일본 제국은 법치국가 법으로 운영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어쨌든 법적 절차를 따라야 돼.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그 죄를 묻는다. 실제로 근데 이게 합법적인 정당한 절차야? 아니지. 죄를 뒤집어 씌우는 그냥 절차인 거지. 문명국과 비명국 일본과 조선이고 여전히 조선을 무시하고 있지. 전쟁에서 질 거라고 생각해서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의 패전을 대비해서 일본의 군대 내에서 반란을 꾸몄다는 죄명을 덮어씌우려고 그래. 일본이 이 당시에는 이제 1943년, 44년 넘어가면서 점점 하락세로 갔을 때지. 미국이랑 싸우기 시작하면서 점점 이제 패전, 그러니까 전쟁이 질 것 같은 분위기가 있었거든. 근데 일본이 지면 야 니네들 때문에 졌잖아. 니네들이 자꾸 군대 내에서 반란을 꿈꾸니까 우리 군대 내에서 그러면 얘네들을 더 죽이기가 쉽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괜히 이상한 죄를 만들어 가지고 덮어씌우고 그 죄도 딱 그런 죄로. 특고가 전국을 찔린다. 그러니까 특고도 사실은 그런 거였어. 윤동주가 정확히 알아냈어. 너희들의 허울 좋은 명분을 항상 내세우는 이유가 뭔지 알아? 열등감 때문이지. 비열한 욕망을 드러낼 자신이 없어서 명분과 절차에 기대는 거지. 역시 일본의
제국주의. 또 이 특고의 의도를 정확히 알고 있어. 간파가 정확히 알고 있다라는 뜻이야. 간파, 정확히 파악하다라는 뜻이야. 간파. 특고는 또 뭐 하고 있어? 반복되는 말만 하고 있지, 그치? 아니야. 야, 문명국은 절차가 중요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 국제법에 따른 절차라고 되어 있지. 그러니까 모든 나라에서 통용되는 법률이다라는 뜻이야. 국제법이면. 우리나라 법이 아니라 전 세계가 정한 법.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전쟁에 지더라도 얘네들 사용시키려면 우리 군대 내에서 반란을 일으킨 얘네들을 사용시킬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 국제법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해됐니? 군대 내에서 너 반란을 일으켰지? 이건 국제법에서도 너희 사용해도 돼. 우리 일본의 법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 이건 사용해도 돼. 국제법에 따른 정당한 재판을 받고 들어온 사람이 있나? 여기 다 니네가 억지로 잡아들였지? 듣고 서류를 보고 해당 사항이 있으면 빨리 서명을 해. 죽음이 두려워 궤변만 늘어놓지 말고. 왜 우리 죽음에 대한 명분이 필요한데 전쟁 이유가 두려워서 이런 걸 하는 겁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지, 그렇지? 전쟁에 지더라도 자기네들이 얘네들을 죽일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명분이 아니라 사실이라 빨리 서명하라 그래. 사실로 만들어줄까? 얼마든지 해주지. 죽음이 두렵지 않다면 당당하게 서류에 서명해라. 제1조선인, 제1조선인이라는 건 있을 때자 쓰거든. 일본에 있는 조선인이야. 제1조선인은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인을 제1조선인이라고 그래. 제1조선인 유학생들을 규합하여 모아서 사상교육을 시키고, 이 사상교육이라는 건 뭐야? 독립운동. 내가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비밀리에 조선 문학과 서적을 유통시키며 실제로 이렇게 했다 못했다? 실제로는 못했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만들어놓은 조작된 서류에 서류하면서 맞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정말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내가 반란을 꿈꿨어. 반란을 회복이라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실제로는 저항 정신을 가지고 있어.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지는 못했어. 너도 서명해. 나는 서명하지 않겠습니다. 정말로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시를 쓰길 바라고 시인이 되길 원했던 게 너무 부끄럽고 앞장서지 못하고 따라 나가기만 했던 게 너무 부끄러워. 아까도 얘기했지만 윤동주 시인이 좀 그랬었다라고 했었지. 그치? 반복하고 있어. 자신을 항상 부끄러워하고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나 같은 사람이 싸웠어야 되는데 이런 그 감정들이 항상 있었던 사람이야. 찢어버렸어. 100번째 씬 연애실이야. 연애실. 앉아있는 동주 부와 몽규부. 몽규가 홀로 들어온다. 몰골이 이게 뭐냐? 어떻게 된 거야? 동주는 어떻게 됐어? 동주의 아버지야. 이거 몽규의 아버지. 알겠지? 몽규의 아버지가 그 감옥 면회실로 찾아와서 몽규한테 물어봐. 동주 어떻게 됐니? 그러니까 몽규가 뭐래? 동주는 죽었습니다. 저도 오래 살지는 못합니다. 주사바늘 자국을 보여주는 몽규. 이것도 일본이 했던 만행을 시각적으로 드러내고 있지.
인체 실험의 대상으로 삼았어. 이런저런 주사 놓고 고통스럽게 죽어갔어. 이 주사를 맞고 죽으면 시체를 대학 실험실로 가져가는데 그 전에 뼈 조각이 이 땅, 누구의 땅? 일본의 땅에 남아있지 않게 해주세요. 나는 시체라도 이 일본의 땅에서 있고 싶진 않아. 유언이 뭐야? 일본에 남아있고 싶지 않다는 거지. 저항. 조국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어이없어 울음조차 나오지 않아. 동주는 죽었고 몽규도 곧 죽게 돼. 하얀 천에 가려진 동주부가 천을 거두니 하얀 동주의 얼굴이 나온다. 오열하는 아버지들. 요거 서시. 삽입시야. 누워있다가 괴로워하면 각혈, 피를 토하는 걸 각혈이라 그래. 입에서 피 나오는 거. 간수들이 급하게 들어온다. 실려나가는 동주. 여기 역시 시각적이고, 시각적으로 동주가 뭐 했다는 거? 동주의 고통을 나타내고 있지. 그치? 선명하게 빨간 피가 팍.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뭐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인서트. 인서트도 그 시나리오, 그러니까 촬영 기법 중에 하나야. 삽입. 그러니까 장면을 삽입하는 거야. 장면을 삽입하는 거. 별이 반짝거리는 장면을 삽입하고 있어. 역시 시각적인 장치지. 화장터에서 동주의 아버지가 몽규가 뼈 한 조각도 일본 땅에 남기지 말라고 했는데 일본 흙까지 담아가자면 어쩌자는 거야. 그래서 유골함을 들고 나오는데 몽규부가 유골함을 땅에 떨어뜨리니까 땅에 이제 유골함에 일본 흙이 묻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야 몽규가 일본에 어떤 것도 자기는 남기기 싫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 진짜로 타박하는 것보다는 이 슬픔을 이겨내는 하나의 방법인 거지. 그런 장면이고 마을 어귀로 들어서는 몽규부와 동주부. 용정은 어디야? 고향이지 고향. 역시 요거 시각적인 장면으로 대체하고 있지. 자, 요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요거를 잘 복습하는 게 이제부터는 중요해. 알겠지? 자, 오늘은